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구를 진행하는 기자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아니타 케이크 앤 스위치의 정수정 셰프 파트리시아님과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디렉스팅 그림의 가타람 셰프님이 나와 계신데요.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정 셰프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타 케이크 앤 스위트 대표 아니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레스댕 그린이라는 레스토랑 총괄 셰프 박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가게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가게 PR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아니타 셰프님부터 지금 케이크 앤 스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숍인지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타 케이크 앤 스위트는요, 고대역에 있는데 현재 주문 제작 케이크, 무슨 과자, 예를 들어 쿠키, 수제 쿠키, 그리고 수제 고라니, 아들네, 피낭시 이런 다른 여러 종류의 구운 과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가림 셰프님도 한번. 네, 드레스댕 그린은 양식을 기반으로 한 컨템퍼러리 다이닝입니다. 그래서 런치랑 디너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치는 성담사거리랑 합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네, 다들 이 작품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녀의 키친 슈 셰프라는 작품이죠. 사실 아마 저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두 셰프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본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이 익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작품을 보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관점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공동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앨런 히브 하이트라는 감독과 그리고 게런 배첼이라는 감독이 연출했는데 이 중에서 게런 배첼이라는 감독은 그 전에 엘블리에 관련된 엘블리 요리는 진행 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슈타이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출판 제공업에 거의 전설적인 그런 회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능통한 감독이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그네스라는 셰프가 나오죠. 영화에서는 굉장히 인턴십을 굉장히 다양한 가게에서 많이 이제 협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오스트리아의 최고 레스토랑으로 불리는 슈타이레렉이라는 그 가게에서 인턴십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영화에서 스탠버드 요리 월드컵이라는 곳에서 오스트리아 대표로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요리 월드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요리 올림픽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월드컵과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다큐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인물을 줄기 삼아서 보게 되는 작품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계 각지의 파인다이닝을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각기 특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요한 비슬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지금 사실 제가 셰프신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명망이 높은 셰프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방범이라는 독일 켈른 인근에 있는 레스토랑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2008년도에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경력이 있고 계속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셰프로 정평이 높은 그런 요리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스포르타라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런 파인다이닝도 등장하죠. 근데 이 부분 이제 예기치 않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보이는 우여곡절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실 이 코로나라는 건 우리도 코로나를 맞이할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상황들도 실제로 연출 의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진짜 맞아버린 영화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식당의 사정이나 그런 레스토랑, 셰프나 요리를 하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19 유행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지는 현장감 있는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
아그네스가 정착하게 되는 이 코크스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나오죠. 덴마크 자치령이라고 이제 보통 구별되는 페르제도가 나오는데 이 페르제도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노르웨이 쪽 인근의 북유럽 쪽 그 사이에 좀 한복판에 있는 제도예요. 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덴마크 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립된 어떤 섬으로서의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이 잘 제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환경 안에서 자연주의적인 어떤 성격의 요리를 하는 그런 메뉴를 제시하는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뭐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큐스타를 받은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세 레스토랑이 각기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도 있지만 평소 접근하기 힘든 그런 각기 다른 특징의 레스토랑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더 재밌는 건 사실 우리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즐기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주방이라는 곳은 일반인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오픈 키친이라는 형태의 주방들이 요즘에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볼 경험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요식업이나 레스토랑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사실 이런 영화가 굉장히 체험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주방의 외부인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굉장히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앞에서 두 분은 좀 낯이 있는 어떤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방 공간이 사실 각의 특성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꾸 옆에 계신 분 먼저 좀 지목을 해서 약간 그런가 싶긴 하지만 네, 그러면 박가람 셰프님부터 한번 감상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이제 요리를 처음 시작을 하고 저도 견습생 시절이 있었고 견습생 시절에도 이제 저도 외국에서 처음 견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풋풋함도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났었고 한편으로 또 아그네스라는 그런 주인공 시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막 처음 시작을 하는 요리사, 이제 막 처음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본인이 여자라는 것, 그런 제한적인 부분에 항상 염두에 두고 대사 중에 약간 언젠가는 내가 여자로서 여자 역할을 하고 엄마가 될 그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항상 사실 저도 여성 셰프로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지만 그 아그네스의 시점에서 봤을 때도 되게 뜻깊고 와닿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타 셰프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첫 장면에 이제 대회를 우승하는 부분부터 되게 많이 향수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저도 이제 대회를 출전하고 우승을 했었을 때,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견습생 코미라고 했죠. 제일 이제 아가 레벨인 셰프 때부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특히나 여자인 셰프로서 주방에서는 성별이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평등하게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똑같이 이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이겨내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아그네스 주인공이 사실 이리저리 치이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걸 이겨내려 하고 꿋꿋이 버티는 그런 게 참 많이 와닿았고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작품이 결국 현장감이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해석되는데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될 때 발생을 하죠. 그때 일어나는 코로나 현상은 사실 연출 의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출하면서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작동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의 원래 컨셉은 사실은 결국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다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는 못 봤지만 원래는 페루에 있는 레스토랑까지도 가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실 그 레스토랑이 닿는 과정이 그래서 큰 감수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벌써 한 3, 4년 사이에 코로나의 터널을 좀 벗어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주방의 환경은 잘 모르지만 그 일종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때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그 장면에서 정말 두 분의 공감대가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았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아니타 셰프님 한번. 저는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3년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20년 4월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가 너무 심했을 때 저는 정말 뉴욕에 있었고 그거를 직접 다 눈으로 보고 살로 다 느끼고 들어오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걸 느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체가 지금 다 너무 어려웠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샵을 오픈을 했는데 또 하필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계셨지만 코로나 이제 정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참 이게 당시에 이제 파인다이닝에서 일했던 때랑 샵을 운영하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정말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 6년 전이고 그래서 한국에 적응을 하고 이제 아니타 셰프님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2021년 7월에 했었고요. 그래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한 2년 중에 1년 반 정도는 코로나 시기를 함께한 시기였고 그 디스프루타에서 아그네스가 견습생을 보낼 때 셰프가 뉴스를 보면서 레스토랑을 열지 말지, 셧다운을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항상 뉴스를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8시가 영업체였구나, 9시가 영업체였구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예약 상황도 계속 조절을 해야 되고 예약 상황이나 손님들이나 뭐 그런 운영적인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비단 이제 우리만 느꼈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아그네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본인이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큰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겪은 문제였구나 하는 또 다른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또 흥미로운 지점이 되는 게 그 코로나 유행을 그리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레지 베첼라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시작할지 알고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굉장히 라이브러리에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고 어느 지점으로 결국 종결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그네스라는 셰프가 인턴십을 거듭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저희가 이제 이 셰프들의 그 삶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일반적인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그 약간 경습생, 그 일종의 인턴십을 해보셨던 경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리는 그 아그네스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게 실제로 어떤 셰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고 혹은 이 인물의 어떤 개인적인 형태일 건지 그걸 좀 혹시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아그네스가 참 유년 저의 옛날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 참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느꼈던 점은 또 아그네스가 3개 국어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를
하고 그리고 영어랑 스페인어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일할 때 스페인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스페인에 이제 컨택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일단은 스페인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어서 사실은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느꼈던 건 뭐 같은 요리인으로서 느꼈던 것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 약간 제 기본적인 언어가 준비가 되어서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견습생이긴 하나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역할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거를 적응을 하고 또 이겨낸다는 게 참 저도 한번 해본 입장으로서 쉽진 않은데 그거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같은 셰프로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한 트라이얼 그 연습생 생활을 한 5-6군데에서 했다면 아그네스를 보면서 오히려 나도 조금 더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과 후회도 좀 있었고 사실은 연습생이라는 게 가서 많은 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을 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거를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지만 참 대단하다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부터 셰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갔는데요.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미국에 갔었을 때 항상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허세를 부려도 이겨낼 수 있고 왜냐면 주방은 되게 엄청 날카롭고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뭔가 기죽거나 좀 나약한 부분을 보여지게 되면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동양인 여성이다 하면은 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강해 보이려 하고 힘들거나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어떻게 해서든 다 최선을 해서 다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아그네스를 보는 그 주인공을 보면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허세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거 봤을 때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또 아까 셰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미국을 넘어갈 수 있었고 미국 가기 전에도 이제 홍콩 쪽에서도 오퍼가 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언어 거기 전에 큰 호텔이었으니까 영어로는 가능했는데 이게 영어권이어서 다행히 사실 저는 프랑스 가서도 일을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아그네스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셰프로서의 경험을 생각해서 언어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어떤 또 이게 서양식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동양식이라고 하면 또 역시나 근데 만약에 일식을 배우려고 해도 미러를 좀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역시 먹는다는 일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구나 그 문화적인 코드와 굉장히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주방을 그린 영화들이 최근에 좀 몇 편이 나왔거든요.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혹독한 어떤 장르물처럼 나온 더 맨이라는 거 최근에 래프 파인즈가 주인공이 나온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홈스 같은 좀 자연주의적인 그런 파인다이닝 형태 심지어 섬에 있는 그 파인다이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등장하면서도 주방의 혹독함을 장르적으로 치환하는 그런 영화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약간의 편견이 드는 것 같아요. 주방은 정말 무서운 곳인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왠지 저기서 내몰리면 정말로 뭔가 내가 정말 인생에 뭔가 좀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방이라는 공간이 좀 남들이 보기에는 가혹한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 장르화된 공간처럼 연출되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근데 이 영화를 막상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물론 아그네스가 언어를 잘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하는 사는 곳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레스토랑마다 분위기가 각기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갔던 그 강동에서 처음에 막 이야기를 하면 굴라시 정도 만들어야지라고 할 때 역시 약간 여성 셰프라고 깔보는 걸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친해지면서 서로 간에 잘 지내고 그런 친목이나 화학 같은 게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여성 셰프로서 이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여성 셰프가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단적으로 그 환경은 모르지만 절대적인 그 숫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 아그네스를 제외하면 주방에 정말 여자 셰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셰프가 이렇게 주방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가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짐작되는, 유추되는 연유도 있지만 두 분이 느끼시기엔 주방과 여자 셰프의 상관관계가 왜 서로 간에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주방이 여자로서는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라는 직업은 성별이 없어요. 남자랑 여자가 같은 일을 해야 하고 무거운 짐도 다 똑같이 들어야 하고 일도 똑같고 그래서 사실 여자는 남자보다 이렇게 체력도 많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력도 남자보다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12시간을 일해야 하고 정말 엄청 바쁜 시즌 때는 14시간, 16시간 한참 만약에 아그네스가 대회 준비 중인데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 제가 최고 일을 근데 36시간이었어요. 호텔에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서비스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참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지날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영화에도 잠깐 나왔지만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주방은 아무래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독한 곳이기도 하고 되게 날카롭고 일 잘 못하면 많이 혼나기도 하고 되게 살아남기 위해 뭐든 다 해야 하는 곳이고 모든 온 정신을 다 쏟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셰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국 키친을 가본 건 아니지만 식사하러 갔을 때도 보면 사실 여성 셰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 12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셰프 어떤 거?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성 셰프, 주방에서 여성 셰프라는 그런 말씀이나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일단 주방에도 항상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그걸 깨달은 건 미국에서 한창 일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라인에 파스타를 만들던 그런 선배님, 한국말로 하면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또 한국인 여성 셰프셨어요. 그분이 임신 8개월 될 때까지 라인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도 땀을 흘려가면서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이제 여쭤봤었죠.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지. 근데 그분은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본인이 비우는 순간 다른 사람이 채워짐으로써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커리어가 무너지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지만 결국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선배님의 자리를 결국에는 다른 분이 자리를 채우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직접 보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물론 꼭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여자가 전적으로 100% 책임은 안 지만 신체적으로 이거는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맞구나. 그래서 저도 항상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 이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저도 주위에 여자 셰프님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큰 고민은 일단 지금의 힘든 상황과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끝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도 육아를 하면, 나도 이제 출산을 하면 나도 결국에는 이걸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성 셰프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도 있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한국 주방은 그렇게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미국이나 제가 일했었던 한 10년 전쯤만 해도 굉장히 언어적인 부분과 그런 행동적인 부분이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들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견뎌내는 부분들이 사실 여성 셰프들이 많이 제일 견뎌하기 힘들어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조리고등학교나 제가 한국 조리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조리고등학교나 조리대학교를 가면 여성 비율이 남성이 6이고 여성이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으나 중간에 이제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듦을 느끼면서 중간에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거의 10년차 이상 셰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서 저는 아그네스가 이제 막 시작을 한 여성 셰프로서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제 아그네스라는 셰프가 인턴십을 하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기획하게 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제작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아그네스와 굉장히 절친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카메라와 그 인물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굉장히 친밀하게 그 인물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친밀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가 굉장히 좀 생생한 어떤 현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보통 이런 작품 다룰 때 보면은 그 레스토랑에 있는 뭐 헤드 셰프라든가 유명한 사람을 조명하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 인턴십을 하면서 약간 마치 박해국가처럼 뭔가 훈련을 하듯이 뭔가 레스토랑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좋은 스킬을 배워서 뭔가 유명한 셰프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에 내가 고용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자아를 좀 찾아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자아가 뭔가 결이 맞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그 코크스라는 그런 공간 레스토랑에서 결국 남겠다는 선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보통 셰프들이 사실은 주방의 환경에서 이제 남녀의 차이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개인 간의 갈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거기서 보면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공간일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아그네스가 뭐 원래 그 오스트리아에서 있을 때는 결국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 인턴십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어필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팽스틸 셰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하나씩 배우는 과정을 가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면은 약간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모종의 긴장감 같은 것도 주방에 굉장히 팽배할 것 같거든요. 결국 내가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남한테 밀려날 수 있는 이상한 경쟁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또 남녀 차이도 있겠지만 그 개개인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주방에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걸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경쟁 구조가 굉장히 심한 곳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도 그렇고, 일단 미국
감독 같은 경우는 나이나 경력보다는 사실 본인이 그 레스토랑에서 맡은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얼마나 그 수행을 잘 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 구조에서 이기려고 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출근을 하기 전부터 일단 뭐 12시간 동안의 그런 계획 그런 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출근해서부터 1분 동안 단 10초도 버리지 않기 위해 그 퇴근하면서 내일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획을 짜고 집에 가서도 2~3시간 동안 그 다음날 할 일에 대해서 레시피를 한 번 다 보고 더 외우고 그랬던 것 같고 아그네스가 저도 대단하다고 느낀 건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 본인이 배웠던 것과 배우려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봤고요. 그래도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주방에 가서 좀 많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고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서 잘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쩌면 경쟁 구조가 심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게 밝게 잘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저도 깨닫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되게 심해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70~80시간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이 배우고 더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페이스트리는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파인하게 해야 돼요. 예민하기도 하고 요리도 똑같지만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잘못되면 다시 다 없고 해야 돼서 한 번 찍히면은 계속 꼬리표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누구보다 더 올라가야 하는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은 진급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파워가 또 생기고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뉴욕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뉴질랜드보다 더 잘된 것 같았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출근길부터 이제 셰프 재킷 입을 때 락커에서도 그 시나리오를 계속 그래요. 오늘은 뭘 하고 뭘 해야지. 왜냐면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거에 또 1~2분 뒤처지다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챗바퀴도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제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그 주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니까 이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야그네스는 계속 일하는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되게 꿋꿋하고 유하게 잘 버텨낸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영화의 그 감독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그네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인물이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아그네스를 보고 무슨 셰프도 원래 저렇게 사회성이 뛰어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인물이 갖는 개인적인 어떤 성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능숙하고 수용적인 어떤 인물이라서 굉장히 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주방에 잘 어우러지는 그 앙상블을 만드는 흥미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 제가 이 작품이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여성 셰프가 남성 셰프보다 적다라는 건 사실 그 hin정을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작품이 됐다면 조금 이런 작품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나? 여기서 조금 더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작품은 결국 부엌에 잔다르크를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 감독들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결국 아그네스라는 한 사람이
어떤 환경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자아를 찾아가는 성장 드라마 같은 플롯이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그네스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일을 해내고 싶은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목표가 사실 그 사람의 지향점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은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인다이닝 운영하시는 셰프님이고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페이스트리 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페이스트리 셰프라고 이제 파티시에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두 분이 뭐 셰프로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박가람 셰프님도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실은 왜 일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거를 저도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이 고단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조리고등학교에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17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지금 첫 주방에 들어간 것부터 해서 20년 정도가 되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고 정말 사실 일적으로 힘든 건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 때는 왜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궁극적으로는 나도 언젠가 엄마가 되고 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왜 과연 이걸 계속 하고 싶을까 고민을 저도 한 적이 많은데요. 사실은 아직도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조리복을 입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좋은 식재료나 좋은 그런 기물들을 보면 이걸로 이런 요리를 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거를 내가 만들어내면 정말 흥미롭겠다. 그런 아직도 주방에 들어섰을 때 설레임이 있고요.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끝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직도 주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방일 셰프로서 이렇게 일을 되게 돌아서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되게 오래 했었고 고2 때까지 이제 미술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반대로 간호학을 갔다가 간호학 공부를 하다가 너무 하기가 싫다 해서 돌고 돌아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요리를 사실 하게 된 계기는 친목사가 이제 추천을 했었어요. 너가 요리를 잘하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느냐 해서 요리를 했었는데 그게 마침 맞았었고 근데 또 열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또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색감 다루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럼 내가 페이스트리 쪽으로 빠지면 잘하겠다. 내가 자신 있을 것 같아 해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참 일도 많이 있었고 참 많이 힘들었었고 많이 아프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도 하루 끝에는 내가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내가 해냈구나 라는 그 뿌듯함이 너무 다가와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이 일이 내 정체성이 되는구나 하는 게 너무 다가와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화 보면서 너무 느꼈던 게 레스토랑 서비스 하는 걸 아직도 보면은 가슴이 막 뛰어요. 다시 하고 싶다. 지금은 이제 혼자 개인 샵을 차리고 있는데 다시 내가 레스토랑을 가서 메뉴도 짜고 사람도 트레이닝을 하고 같이 열심히 그 열기 속에 그 프레셔 속에서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게 너무 사실 그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다음 달에 그다음에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가서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친구가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좀 메뉴 좀 도와달라. 사실 이게 휴가로 가는 거면 내가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방이 너무 좋으니까 가서 또 경험을 해봐야지. 요즘은 또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찾게 돼요. 그래서
더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참 주방 일이 그래서 참 재밌어요. 매일매일 다르고 메뉴 짜는 것도 다르고 시즌마다 다르고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다르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뭔가 빛이 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결국 좋아하는 일 한다는 말씀하실 때 표정이 어느 정도 얼마나 또 무언가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인간을 평가할 건 없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좀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나한테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넘어가는 그 중독성이 어느 분야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요리도 어떤 주방의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녀의 키친 슈셰프에서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운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세계 각지의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세 곳의 주방을 볼 수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공감나라도 주방의 너비가 다르잖아요. 그 제작진이 사실은 방송처럼 넓은데도 거기도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정말 구석에 없는 사람처럼 영화를 찍느라 되게 좀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더 베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뉴욕의 어떤 배경으로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다는 구호를 꼭 외치더라고요. 안 하면 자칫해서 부딪혀서 뭐 사고가 난다던가 특히 주방은 불과 칼을 다루는 곳이니까 정말 자칫하면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언어가 있고 그 안에 룰이 있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고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 꼭 그 부분은 너무 좁은 곳이어가지고 정말 두세 명이 들어가는 사우나 공간에서 카메라가 어디 들어갈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작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방 환경에서 이제 영화를 찍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셰프들이 그냥 기술이 있고 그냥 공간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만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정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공간에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페이스트리 섹션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라인 섹션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새로운 친구가 온 거예요. 그 요리하는 쪽에. 근데 그 참이 갭이 되게 좁았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 꼭 뒤에 지나간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부닥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서비스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그 친구가 정말 혼난 적이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살짝 부닥쳤는데 이제 엄청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친구를 붙잡고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좁든 넓든 이걸 다 알아요. 눈 감고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내 구조 파악이 다 돼야지 서비스할 때나 뭐 프랩할 때 이거를 다 순탄하게 흘러가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하는 샵도 이제 그렇게 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참 이게 작을수록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저 바쁜 상황에 그 카메라를 들고 저렇게 클로즈업을 찍을 수 있을까. 왜냐면 분명 바쁠 때 마찰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거 좀 신기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조심스럽게 찍으셨구나. 공간에 대한 경험 혹시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일했던 곳 중에 제일 많이 근무를 했었을 때 한 주방에 50명 정도 있었고요. 사실은 큰 호텔에서 50명이면 넓은 공간은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근무한 곳도 굉장히 좁은 환경이었고 도마 하나만 두고 30cm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30cm만 주어진 적도 있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그리고 뜨거운 것들, 팔팔 끓는 것들, 팔팔 끓는 기름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다가 돌아봤을 때 누군가 크게 다친다거나 큰 상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가 이루어져서 사실 그런 위험 요소 때문에 더 분위기가 좀 험해지는 것도 같고요. 더 군기 있게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처음에 저도 견습생을 봤을 때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하지? 왜 다들 아무런 그런 동선에 대한 협의도 없이 다들 너무 부딪히지 않고 의식의 흐름처럼 너무 선율처럼 일을 하는 거 보고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단지 칼질을 잘하고 고기를 잘 굽고 그런 것보다는 나도 이런 서비스의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가고 싶다라는 걸 사실은 많이 배우고 싶었고 저도 6개월, 1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하면 하게 된다라는 그런 몸이 먼저 따라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도 참 사실은 그때 되게 뿌듯하기도 했었고 기분도 좋고 불안도 많이 느꼈었는데 아그네스가 사실 처음에 방돔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저는 좀 보면서 이런 키친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했지만 역시나 비스포르타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여기는 또 역시 또 이런 공간이 있지 하면서 키친마다 다른 공간은 있겠지만 확실히 공간에 대한 그런 인지도 굉장히 높아야 하고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과 그리고 남이 같이 일하는 동료의 공간을 어떻게 내가 방해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요리하면서 가장 큰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레스토랑 주방의 힘든 점이나 그런 가혹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을 왜 갖게 됐냐는 말을 여쭤봤을 때 두 분께서 이제 결국 굉장히 어떤 즐거움에 대한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니타 셰프님이 하신 얘기 중에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여기신 거는 굉장히 그런 레스토랑을 다시 만들고 싶다? 그 고객을 내가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까 좀 유추해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일했던 또 동료와 굉장히 또 재밌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같이 요리를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날이지만 정말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서 모든 일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날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냥 희열 같은 게 느껴질 것 같고 결국 주방이 한 팀, 일종의 소위 말하는 원팀으로 뭔가 어울려서 일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힘든 점을 같이 이겨내게 만드는 약간 좀 게으른 비유일 수 있지만 약간 전우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그네스가 이제 그 코크스트레스 일을 할 때 그쪽 이제 처음에 일했던 그 레스토랑에 방금에 그래도 같이 일했던 후셰프가 자기가 새롭게 레스토랑 차릴 테니까 네가 와라 이런 제안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패널제들에서 일을 할 때 그 주변의 동료들이 정규직이 됐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기뻐해주고 이런 환경, 이런 주변의 그 동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주방에 일할 때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두 분이 일하시는 지금 환경, 운영하시는 가게의 환경이 좀 달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박가람 셰프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후회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12시간 이상씩 매일 보다 보면 사실 가족보다도 더 함께 함께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동거동락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전후회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도 느꼈던 건 아그네스의 그런 사실은 여성 셰프의 영화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요리에 집중적이고 아그네스가 얼마나 요리 연구를 많이 하고 요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외였던 부분은 동료들과 일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나도 저랬었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일을 할 때보다 오히려 같이 전우회를 느끼는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일 끝나고 그런 하루의 일과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눴을 때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느꼈었던 것 같고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잊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그리웠고 옛날에 일했던 같이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그리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할 때도 단지 업무나 일을 한다기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같이 내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끔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도 저도 더 많이 느끼려고 하고 그거를 더 많이 제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 편이고 사실 그런 전우회가 없었으면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회식 자리도 항상 더 하려고 하는 부분도 서로가 일할 때는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같이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한 잔씩 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하루에도 한두 번, 수십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겨내는 게 이제 팀인데 사실 처음에는 어려워요. 마그네스로 처음 어디 갔었을 때 퍼즐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좀 그런 기싸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겪어보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나다 보면 되게 끈끈해져요. 초반에 진짜 싫었던 친구가 나중에는 이 없으면은 불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표정만 봐도 몸이 안 좋은지 기분이 안 좋은지 알게 왜냐면은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보다 더 오래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먹었는지 잠은 제대로 잤는지 진짜 가족 이상으로 되게 지내다 보니까 팀워크가 더 좋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 환경도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일에서 마찰이 있어도 바로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잠깐 마찰이 있어도 결국 끝나면은 그때 그랬지 만약에 이게 그 정도 끈끈한 전후에 이렇게 없으면 결국에는 정말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도 한데 정말 전후회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래 뭐 서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음날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금방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더 사이가 깊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두 분은 예전에 이제 고용자였던 적이 있을 텐데 지금 고용주의 입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입장에서 또 고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한국은 그 자영업자들도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가게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진 않겠지만 과거에 이제 주방에 고용이 되고 이제 일을 할 때와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이런 파인다이닝이나 이렇게 페이스테이션 운영하는 게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약간 좀 어려운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박가림 셰프님부터 혹시 특히나 요즘에 파인다이닝은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노마가 문을 닫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파인다이닝 자체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그 셰프가 거의 뭐 사용 홍보 같은 말을 아끼고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아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특히 파인다이닝 샵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많이 고용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영한 레스토랑이 제가 자영업으로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같이 함께 일을 할 친구들을 고용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는 나 때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하다가도 사실은 많이 들어간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셰프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씩 이제 근무를 했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노동법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게 된 시점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운영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이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을 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또 그런 페이를 하면서 보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다름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참 제가 연습생 시절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라인쿡을 했을 때나 소셰프를 했을 때나 항상 그 자리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직급에 맞는 그 분들을 고용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견습생의 마음도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소셰프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헤드셰프의 마음까지 또 이해를 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친구들에 맞는 그런 일하는 뭐랄까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하고 그런 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자영업자가 참 어려워요. 저는 코로나 시기 때부터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공방식으로 오픈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다시 또 해외에 나갈 것 같기도 했었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살 거라는 상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샵을 오픈하고 한 해가 지나고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사람을 뽑아볼까 했는데 사람 뽑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찾기도 어렵고 페이스트리 쪽으로 제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물어보면 어린 친구들이 와서 3개월도 못 버티고 이제 다들 떠난다 하더라고요. 떠나서 자기의 샵을 따로 차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2~3개월씩 계속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현재는 계속 사람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 있었을 때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사람을 찾기는 좀 수월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오래 못 버텨요. 일하기 싫다 하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냥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고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 밖에 사실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된 팀원을 찾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건 약간 라이터 셰프님께 좀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이제 페이스트리를 이제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 현지의 어떤 라크에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페이스트리를 만드셨을 텐데 페이스트리를 한국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디저트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의 페이스트리는 훨씬 한국보다 당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해외에서 페이스트리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의 그 페이스트리의 입맛과의 그 격차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장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레시피를 다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마냥 달지는 않아요. 사실 뭐 파인다이닝이나 그런 페이스트리 아이템을 간다 해도 당도는 높지만 밸런스 맞게 맞추는 게 이제 페이스트리 셰프의 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국의 입맛에 좀 더 나은 한국 분들은 사실 빵 이런 제과보다 빵류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제빵류를 좋아하시고 담백한 거 왜냐면 한국 입맛에는 뭐 떡이라든지 약과죽 달고 그런 단백류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매장하면서 당도도 많이 줄이기도 했고 그걸 줄이면서 이제 레시피 사실 밸런스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외국에서 쓰던 레시피를 한국에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좀 배를 고프긴 했었죠. 박가는 셰프님에게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뭐 아까 자영업자로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 파인다이닝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인 컨셉트가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컨템포러리 다이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좀 현대적인 어떤 컨셉트의 이제 그런 다이닝인데 사실 파인다이닝이 정말 인건비 문제가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음식의 나가는 구조에 그 셰프의 구성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도 굉장히 크고 특히 셰프 인건비가 정말 높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 하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위 말하고 웨이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파인다이닝에서 추구할 만큼의 그런 어떻게 서빙을 할 수 있는 서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해서 거기서 또 질적 관리도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파인다이닝 사실 와인 같은 그런 소믈리에 분들이 사실은 항상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낮은 편이 아니지만 동시에 와인 소비율이 사실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많지 않다 보니까 원래 파인다이닝이 좀 와인이 많이 팔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한국에서 파인다이닝의 적합도를 찾아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이 현재 지금 사실 파인다이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셰프님들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봤던 거지만 이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팀 문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은 그런 소믈리에나 서비스 직원분들에게 이제 20%에서 25%의 팁을 주게 되어 있고 그런 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팁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팁을 또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굉장히 뿌듯해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서비스하는 직업을 본인의 완전 타고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소믈리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확실히 그런 사실은 팀 문화가 있었으면 오히려 더 본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결국엔 운영적으로 보면 인건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파인 다이닝이란 파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파인다이닝을 지속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가 사실은 인건비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참 많이 깁니다. 12시간보다 더 사실은 바쁠 때는 오래 할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하기가 어렵고 근데 또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런 인원들이 내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한계를 좀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플러스는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일본카를 이제 보면서 맹손잡이 칼이 없고 그리고 못 쓴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말 그대로 맹손잡이니 요리를 아예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방이라는 공간이 그만큼 오래된 공간이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낡은 암석 같은 것들이 여전히 지배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이 굉장한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이 영화를 만들 때의 목표는 이 아그네스가 결국에는 그 베테랑 여성 셰프를 만나는 여정으로 사실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이제 뭔가가 좀
틀어지면서 약간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 어떻게 시작할지는 알지만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과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감독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결국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성장이나 발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은 계속 빨리만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단거리 스프린트처럼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라토너처럼 계속 꾸준히 뛰려면 호흡을 정리하고 자신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안배를 하는 그런 훈련 과정도 필요한 건데 아그네스의 마지막 선택이 그래서 결국에는 각본이 없는 다큐멘터리상에서 본인의 지속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 번째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감독들에게는 굉장히 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여성 셰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새로운 세대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과거처럼 어떤 그 환경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겠다는 구도에 관한 이야기도 여전히 현존하겠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결국 다 같이 뭔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앙상블 안에서 계속 요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게 이 영화, 이 다큐멘터리를 갖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약간 이제 힘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계속 안고서 주방 환경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결국 이 씬에서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제넘게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거부해 주시면 얼마나 네. 네. 우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셰프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셰프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이게 뭐 동료 평가도 들어가고 고객들의 평가도 들어가고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섞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셰프가 가져야 할 덕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셰프를 평가하는 기준과 그 셰프가 가져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박가람 셰프님부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평가라고 하셔서 제가 감히 다른 셰프를 평가를 쉽게 하거나 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습생이나 수셰프나 뭐 헤드셰프나 그런 분들 고용할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은 사실은 요리 스킬보다 좀 소통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매일매일 같은 메뉴고 같은 공간이고 일하는 사람은 같지만 손님들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매일 바뀌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나 그거 해야 하는 것들이 매 순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칼질을 잘하고 고기를 잘 굽고 그런 스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력서를 봤을 때 어느 곳에서 몇 년을 일했구나라는 것만 봐도 이 친구의 스킬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분의 스킬은 이 정도까지는 되시는구나 라는 판단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주방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소통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평가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물어보고 그거를 조금 많이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스킬적인 부분은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스킬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금방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동료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고, 셰프의 덕목이라면, 어렵네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는 나의 가장 사수라고 하죠. 직속으로 위에 있는 상사가 나에게 일을 지시를 잘해주길 원했고, 그리고 라인쿡이 됐었을 땐 수셰프가 나에게 조금 더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길 바랬고, 항상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조리를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하면 양파 하나를 더 빨리 썰까라는 어려움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통의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쉬웠기 때문에, 좋은 셰프가 되려면 당연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다루는 스킬과, 그리고 많은 기본적인 뭐 위생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소통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좀 배려와 이해심이 많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뭔가 그런 요리적인 부분보다는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같이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을 함께 다독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셰프분들이 저는 조금 더 셰프로서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평가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우선 스킬은 기본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력서만 봐도 어디서 일을 했고 뭘 했고, 근데 막상 주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어요. 그래서 스킬은 가장 기본적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어떻게 둥글게 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감, 꾸준함, 그게 또 되게 덕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셰프가 되려 하면, 그 주방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기본적인 스킬도 필요하지만 센스도 되게 중요해요. 뭔가 딱 보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 빠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지. 셰프는 막 주방 보면 막 지저분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깔끔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많은 셰프들 다 다르세요. 다양하세요.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죠? 근데 특히 페이스트리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다 각도에 맞춰서 강박증 있는 것처럼 도마는 딱 끝에, 칼은 바로 옆에, 행주는 3등분을 다 적고,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기본적인 부분들 좀 탄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덕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 꾸준함,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정말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어도 일주일에 5일, 예를 들어서 5일 일을 하면 막 갑자기 이틀 열심히 일했다가 3일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 일을 계속 돌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그 팀원들과 소통 잘하고 배려 있게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주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보라색 티셔츠 입으신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조 셰프님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서, 전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가지고 영화의
이야기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아까 이제 오더레이터님 말씀해주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았는데 어쨌든 두 분 모두 이 주방이라는 공간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시고 오랫동안 이제 서바이벌 생존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길게 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힘, 코어 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의 어떤 이 업에서 이걸 계속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뭐 마인드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한 13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13년 정도 했는데 사실 일을 하면서 매년 한 번씩 슬럼프, 번아웃 비슷한 게 오기는 와요. 왜냐면 너무 일이 고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다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이런 뿌듯함이 생기고, 근데 이런 그런 번아웃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김연아 씨의 점프 같은 거네요. 네,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해.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빵꾸 내면 누가 내줄 것인가. 뭐 큰일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꾸준한 책임감 정말 중요한 게 막 하기 너무 싫을 때도 너무 많아요. 몸이 너무 아플 때도 많고 너무 지칠 때도 많고 하는데 뭐 해야지. 내가 주어진 일이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게 되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겨냈구나. 그 당시엔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번아웃이었고 슬럼프였는데 하다 보니 이겨냈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멍멍하게 되고 이 일이 그냥 애증 관계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한 그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셰프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꾸준함이 일단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는 조금 많이 보았던 게, 이제 막 시작한 친구, 견습생으로 시작한 친구가 1년을 버텼고 한 3, 4개월만 더 버티면 되는 그런 순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게 너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들이 다른 곳에 가면 너는 다시 원점이고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년 정도 일한 친구가 이제 라인쿡이 되려고 했었을 때 일을 그만두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때 저는 또 같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 다시 다른 데 가면 처음부터 시작일 거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어떠한 순간과 고비는 항상 견뎌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 비단 셰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연습생이 수제비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지속을 하려면 어떤 순간과 고비들은 항상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는 시간들을 조금 갖고,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런 나에 대한 신뢰는 조금은 갖고 있어야 내가 이걸 버티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 5년만 하면 수제프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안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버텨야 다음 단계를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의 시간과 힘듦은 조금은 견뎌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여태까지 하셨어요? 라면
저는 일단은 버티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럼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찍은 그 두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주방의 어떤 위계질서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주방 위계질서 어떤 역방향에 주목하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더 훨씬 더 흥미롭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진짜 정말 주방 요리 사실 좀 과격한 비유지만 노가다구나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사실 청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직분 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만큼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꼭 그런 파인다이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준비하고 요리하고 그 긴 시간 있다가 먹는 순간도 또 찰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다치고 설거지하는 순간이 또 굉장히 또 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사실 정말 먹는 순간 외에는 정말 고통이 남는다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수행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정말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주방에서의 핵심 단어는 젊음인 것 같다. 왜냐면 정말 50대 셰프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만큼 본인의 체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만큼 뭐 경쟁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근데 결국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말이 나온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울려서 팀을 이루고 앙상블을 이루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감독들이 사실 주방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렇게 힘들고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들도 거기서 영화 찍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반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 경험을 버릴 수가 없어서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결과적으로는 어쩌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정말 즐거운 만큼 혹은 받는 보상은 재정적인 보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신적인 보상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루는 앙상블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요리를 하는 그 셰프의 환경이 영화를 찍는 배경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헤드 셰프가 있고 아래 셰프가 있고 그 아래 각자의 스텝을 맡는 그 역할들이 있는데, 영화도 감독이 있고 조감독이 있기도 하고 각자 조명팀, 음향팀, 연출팀 각자 다 있잖아요. 그 각자의 직분을 다해서 그 팀이 즐겁게 자신의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훌륭하면 정말 보람이 따르겠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화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본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가 사실은 흔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가름 셰프님. 일단 셰프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저도 참 많이 보고 꿈을 꿨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이제 요리나 셰프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번 영화는 사실은 정말 의외였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단지 아그네스가 요리를 하자는 과정 말고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영화였던 만큼 저도 보면서 옛 친구, 옛 동료들이 좀 많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좀 따뜻했던, 그리고 요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좀 떠오를 정도로 정말 여성 셰프의 영화보다는 뭔가 한 동료로서 일을 하는 그런 따뜻한 영화를 봐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셰프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타 셰프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한 여성 셰프가 일하는 부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제 어렸을 때 한창 일했었을 때 바쁠 때
그때 참 많이 향수가 많이 올라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일을 왜 하게 되는지, 왜 버티고 있는지, 왜 잘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가끔 이제 마음 다잡을 때 다른 셰프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주인공이 다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하면서 아, 여성 셰프를 다루는 영화가 참 흥미롭게 직접 현장에서 이제 찍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아그네스도 저렇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잘 갖고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셰프님이랑 같이 제 경험, 셰프님 경험, 그리고 영화 배경을 해서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박가름 셰프님과 아니타 셰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관객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